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학 원론 생산 및 서비스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산 관리의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산을 알아야 되겠죠. 생산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토지, 노동, 자본, 기업가 정신, 지식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생산에 낼 때 필요한 요소들이겠죠. 이런 것들로 완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서 누구에겐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생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생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산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 실행 및 통제와 같은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생산 관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기업 입장에서요. 바로 이 고객 요구에 대응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시기에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에 제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산 관리가 이루어져야 고객의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그게 이제 구매 내지는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생산 관리는 이제 산업 시기별로 약간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이제 산업혁명 시절에는 뭐 생산 관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표준화하는 거였죠. 뭐 이때만 하더라도 뭐 증기기관이라든가 기계화라든가 그러니까 산업혁명 초기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엇인가 한 사람이 모든 작업을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핀을 만드는 그런 작업에 프로세스를 가져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훨씬 더 생산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공장제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기계와 인간이 어떻게 조합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생산량을 크게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자동화의 시작으로 볼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방직 산업의 기계화로 생산성을 향상시켰던 이제 스피닝 제니 방적 기계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대량 생산 체계가 확립이 됐었죠. 이때 이제 전기가 보급이 되고요.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도입이 됐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이거 가지고 이제 포드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가지고 모델 T를 대량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 작업 시간을 분석을 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공정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생산량을 크게 증대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관리 핵심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철도와 건설 산업이 발전했었죠.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 때는요. 이때는 이제 불량률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점점 고객 맞춤식으로 이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로봇, 자동화 기술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가 이제 식스 시그마와 같이 품질 관리 시스템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불량률을 점점 떨어뜨리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연 생산 체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이 무엇인가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제작이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됐죠. 그래서 3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생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생산 공정을 최적화해 가지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공급망 관리 그리고 이제 글로벌화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린 제도 시스템 그리고 이제 JIT 시스템 이제 그 저스트 인 타임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이제 생산 판매하는 이제 무재고 생산 방식이 이때 이제 생산 관리 기법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제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하죠. 이제 사람이 이제 점차 필요 없을 정도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뭐 디지털 트윈,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화두로 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생산 관리가 그렇게 바뀝니다. 데이터에 기반을 해가지고 실시간 의사결정을 하고 스마트 팩토리가 돌아가면서 맞춤형 생산을 하고 그리고 예전에 환경을 파괴하면서 무엇인가 생산하는 이런 게 허용되지 않는 그래서 친환경 생산과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강조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생산 관리 방법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AI, 뭐 로봇 통합 생산,
뭐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요. 또 이제 많이 어, 4차 산업혁명식의 생산 관리에 혁신 기업으로 많이 이제 거론되는 데가 지멘스인데요. 지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 인프라, 운송, 헬스케어 뭐 세계적인 기술 기업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른바 디지털 트윈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실의 사물을 컴퓨터에 가상으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통 시스템이 있다. 뭐 직접 뭐 해보면 좋겠지만 사실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가지고 가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요. 교통 흐름을 예측하고 조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산 관리 방법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시기별 생산 관리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예전에는 이런 걸로 이제 뭐 이게 이제 제니 방적기인데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니까 참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시대 생산관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품을 만든다 이런 과정을 넘어가지고요. 이제 기술 데이터 지속 가능성을 융합해서 생산 혁신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세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지금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자체가 자동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실제 이제 아마존만 하더라도 뭐 거의 뭐 사람이 필요 없을 정도로 로봇이 다니면서 이른바 피킹 앤 패킹을 하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요 상품을 골라내고 포장까지 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무엇인가 카트 자체도 이제 스마트해져 가지고 카트에 물건을 얹고 바로 이렇게 그 나가면 바로 결제가 되는 뭐 다양한 게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생산이 되고 그리고 이제 지속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생산 관리 방법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러한 관점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기업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생산만 잘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산을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 법적인 규제,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규제, 노동과 관련된 규제 이런 걸 어기면서 활동을 한다면 이제 시장에도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준수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핵심 요소 이런 것들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생산 관리라는 뭐 이런 이제 공장에 한정된 느낌의 명칭에서 이제는 보다 확장된 생산 서비스 경영 과학 이런 명칭이 사용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생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활동일 겁니다.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겠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기본적인 생산 요소, 즉 토지, 노동, 자본, 기업가 정신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결합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된 생산량 즉 그러니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 산출량을 이제 투입량으로 나눈 거겠죠. 이 비율로 이제 생산성을 구하게 됩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노동과 자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약간 트레이드오프 관계이기도. 자, 그러면 생산 함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코블 더글라스 생산 함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y 콜 a 곱하기 l의 알파승 곱하기 k 베타승인데요. y는 이제 총 생산량,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a는 이제 기술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L은 노동 투입량, K는 자본 투입량이고요. 알파, 베타는 각각 노동과 자본의 산출 탄력성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실증 분석할 때는 로그를 씌워가지고요. 이제 선형 형태로 만든 다음에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이제 1보다 커야지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체증, 즉 규모의 수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이다. 그러면 이제 규모에 대한 수익은 일정하기 때문에 수학 체증이 불변하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이 1보다 적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규모에 따라서 생산량이 감소해 버리는 이런 이제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생산 함수들을 보게 되면요, 결국은 이제 노동과 자본은 이제 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 요소의 감소를 다른 요소로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본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노동에 대한 영향이 적어지는 이런 측면들을 사실 이 코오블 더글라스 생산함수에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활용 사례들을 보게 되면요, 결국은 이제 경제 성장을 분석할 때 기술 발전과 생산 요소의 기여도도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생산성, 그래서 노동과 자본이 도대체 이제 생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량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조금 이제 노동자들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번 생산성을 한번 알아보죠. 미국의 생산성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1947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에서는 이제 비농업 종사자의 생산성은요, 결국 이제 시간당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산출로 측정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그 쭉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났던 사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 잠깐 주춤했다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이런 측면들이 좀 보이죠. 물론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은 혁신 기술들을 미국이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본이 많이 집적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자, 한국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 시간은 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오랫동안 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생산성이 적다 보니까 문제가 좀 되죠. 그래서 사실 근로 시간을 좀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형태로 좀 이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이제 제도 자체가 선진화되면서 이제 근로 시간이 빠르게 감소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근로 시간이 꾸준하게 하락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높은 편이죠. 그래서 2022년 기준 취업자 한 명의 연간 근로시간이 한 1901시간 정도 되는데요. 이건 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에서 5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인 1752시간보다 149시간이나 더 기니까 조금 더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로시간을 좀 줄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요. 그동안에 이제 경제 성장에 동반이 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됐기 때문일 겁니다. 이 표를 보면 OECD 회원국의 연간 근로시간과 노동 생산성을 알 수가 있는데요. 확실히 어떻습니까?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사실은 이제 시간당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게 나오고,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나오죠. 결국 뭐냐? 근로시간당 GDP, 즉 생산성이 커지게 되면 굳이 오래 일할 필요가 없다. 근데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오래 일해야 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 생산성과 근로시간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런 국가의 근로자는 아무래도 이제 여가 시간을 늘리고 근로 시간은 좀 줄이는 형태로 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도요, 연도별로 이렇게 좌상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그 근로 시간을 줄이면서 여가를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현재도 장기간 근로를 통한 어떤 경제적인 편익보다는 여가의 가치를 두는 이런 추세가 관찰되고 있지만요. 조금 더 이제 생산성이 늘어나는 형태로 조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근로 상한제 이런 어떤 장기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직장을 다녀보면 어, 야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평소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업무를 하면 되는데 업무 시간에는 뭐 그다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업무 시간 딱 끝났는데 다른 사람 다 집에 갈 때 밥 먹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없애려고 6시간이 되면 아예 PC를 다 꺼버린다거나 실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정 시간 이후에 그 해당 시간 안에 업무를 다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엄연한.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받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미국의 경우는 이제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서 이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생산 관리라는 차원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래서 우리나라 운영 관리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오퍼레이션 관리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보다 더 일반적인 운영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가는 이런 이제 추세에 있는 거죠. 서비스업 자체는 이제 어떤 이제 유형의 제품을 생산한다라기보다는 서비스 자체가 상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운영 관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를 포괄하는 MSOM이라는 용어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비스업에서의 생산 그리고 여기에서도 관리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죠. 서비스업의 최종 산출물이 뭘까요? 결국 이제 고객이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이제 서비스업의 최종적인 산출물이 되겠죠. 그럼 여행사다. 그럼 여행사는 어떤 게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서비스일까요? 일단은 여행 상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좀 소비자들이 나 정말 여행 가고 싶어 이렇게 느낄 정도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서비스업의 최종 산출물이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다양한 여행 패키지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여행 장소를 정하고 코스를 정하고요. 일정을 설계해야 되겠죠. 이러다 보면 여행사의 마케팅 어떤 목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이제 다양한 뭐 일반적인 여행 코스,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라든가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하는 여행사도 있을 거지만 반대로 약간 오지를 탐험하는 뭐 아프리카를 간다라거나 남미를 간다라거나 중국 내에서도 소수민족을 방문한다라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행사마다 어떤 마케팅 포인트를 가지고 다양한 여행 패키지를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이 일정에 따라서 교통편, 숙박, 식사, 여행지, 가이드 배정,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어떤 단가까지 뽑아가지고 패키지 상품을 준비하게 되면 이 자체가 이제 제품이 되겠죠. 결국 이제 여행사의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뭐 교통편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식사라든가 여행지 가이드 이런 생산 요소들을 결합해 가지고요. 고객의 어떤 만족도를 최대화하는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한 능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행사의 생산성이 되는 거고 그게 마케팅이 되는 거고 그 자체가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호텔에서의 생산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쾌적한 환경과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라고 하는 건요, 결국은 이 각각의 직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각각의 직원들이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각각의 직원들이 업무 프로세스에 관계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고객들이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이 다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교육 및 훈련,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의 질을 최대한 일률적이고 표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텔에서 생산 관리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약 서비스가 간편하냐. 그리고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할 때 좀 친절하게 잘 돕느냐. 객실은 안락하고 쾌적하냐. 호텔은 인테리어가 괜찮고 편리하냐, 객실 서비스는 친절하냐, 그리고 식사 메뉴는 좀 만족스럽냐, 이런 이제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결합이 돼서 호텔의 생산 관리로 적용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융권에서의 생산 관리는 어떤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고령화가 되어가면서 금융권에서 하는 어떤 그 생산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의 성별 사망 원인 순이거든요. 보게 되면요. 사망 원인 압도적인 1위는 암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조사망률이거든요. 10만 명당 몇 명이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남자건 여자건 암이 가장 이제 사망을 많이 하는 이런 원인 1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위부터 4위까지는 비슷하죠. 뭐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비슷한데 5위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 사망 원인 5위는 자살이고요. 여자는 알츠하이머입니다.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이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치매지 않습니까? 여성이 사실은 치매를 60대 후반에서 70대 정도의 치매에 걸려가지고 10년 이상 고생하시다가 90대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치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비라든가 간병비라든가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실제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해 가지고요. 자산이 잠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본의 금융권은요. 사실은 이제 치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가 확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60대 이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치매 고령자가 있다. 그럼 일상생활에서 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월 생활비를 한꺼번에 차려뒀다가 순식간에 써버리거나 그리고 실제 제가 이제 은행 PB들한테 물어보면 양성할 때 본인이 오전에 돈을 찾고 분명히 찾았대요. 오후에 다시 와가지고 왜 내 계좌에 돈이 없냐 어제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컴플레인 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치매 환자가 오게 되면 인근에 있는 치매 센터와 협업해 가지고 이제 그 뭐 이렇게 모셔다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도 되어 있고 치매 환자 고객을 위한 집중 계좌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 전용 계좌를 개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돈을 인출하게 되면 가족에게 그 내역이 통지가 된다거나 그럼 아니면 예금을 인출할 때 일정 이하만 이제 인출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막 특이하게 많은 금액을 송금한다 이러면 가족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그 경증 치매일 때 보이스피싱에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HSBC 같은 경우는요 2016년부터 알츠하이머 협회하고 제휴를 해가지고요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연구들을 보게 되면 좀 흥미로웠는데 치매 환자들이 실제 치매에 걸려도 판단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이런 이제 경증 치매 환자들이 많고 이런 경증 치매 환자들은 다른 사람한테 그다지 의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립생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누가 사실은 시설 가가지고 이렇게 갇혀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HSBC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상품들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매 환자 전용 상품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판단 능력이 있을 때 법적 대리인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치매이지만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를 받기 쉬운 이제 전용 계좌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에게 지급 내역을 통지하고 예금 인출 한도를 줄이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잊어도 뭐 예를 들어서 일정 미만의 어떤 예금은 인출하게 한다거나 뭐 그런 형태로요. 그러니까 소액은 좀 인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음성 인식 뱅킹 뭐 이런 이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의 직원에게 이제 치매 교육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 같은 경우도 이 치매와 관련한 서비스 마케팅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UFJ 은행은 미쓰비시 은행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대리 출금 기능 신탁, 그래서 뭐 스카이 안심과 같은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판매 실적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전에 대리인을 지정을 하고 그 대리인이 계약자를 위해서 자금 인출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이런 거고요. 그리고 지정 대리인이 신탁 계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의료비를 지급을 했다. 그러면 다른 가족에 통지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견제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주은행 같은 경우는 치매 서포트 신탁을 개발해 가지고요. 이게 이제 계약자가 치매로 판단되면 효력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이제 미리 지정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이제 계좌에 이체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SMBC는요 미쓰이 스미모토 은행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점포에서 고령 예금자에게 대리인 지정 정책을 미리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대리인은 예금자 본인을 대신해서 해가지고요
창구에서 자금 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미리미리 지정해 놓는 게 실제 중요한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도요. 치매가 걸리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연금에서 연금이 있는데 자녀가 그 연금에서 돈 인출하고 싶어도 비밀번호를 몰라가지고 인출을 못해요. 그러니까는 부모도 인출 못하고 자녀도 인출 못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사전에 이런 형태의 어떤 대비책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마케팅과 관련된 생산관리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험사입니다. 우리나라 보험사의 다양한 연금 보험들을 보게 되면 연금 보험을 이제 적립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연금을 신청할 때 다양한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종신연금형, 이건 이제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받는 거고, 확정연금형은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뭐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거고요. 상속연금형은 그 연금에서 이자만 받다가 나중에 내가 사망했을 때 그 금액을 유족에게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외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더블 케어 연금형 요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더블 케어 연금형이라는 게 뭐냐?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을 때 그냥 연금을 지급하다가 만약에 그 피보험자가 80세 전에 6대 질병이나 4대 수술, 뭐 중대한 화상 및 부식, 중증 치매 상태, 일상생활 장애 상태 및 고도 장애 상태다. 이렇게 무엇인가 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되게 되면 더블 케어 연금이 이제 지급이 돼가지고 연금이 2배로 증액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는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령화와 관련된 것들을 가장 잘 활용하는, 그러니까 잘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하는 은행 중에 하나가 하나은행인데요. 하나은행이 좀 다양한 이제 신탁 상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 배려 신탁, 뭐 상조 신탁, 유언 대용 신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이제 치매 안심 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치매 안심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고객이 먼저 은행과 신탁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신탁 계약을 맺어가 계약서를 써요. 거기에 이제 나의 어떤 현재 상태가 어떻고 나중에 치매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행동할 거라는 것이 다 문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관련된 정신적 제어규례라는 문제를 신탁 계약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 치매 신탁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치매 신탁을 체결한 상황에서 별 문제가 없어요. 고객 현재 상태에서는. 이러면 이 치매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탁에서. 근데 만약에 이 고객이 치매 상황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면 치매 신탁에서요. 이제 성관 의무를 지는 사람이 선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고객이 요양센터에 들어가게 되면 치매 신탁에서 병원비와 요양비를 지급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영수증하고 증빙자를 발생을 하고 이 지급 대리인이 치매 신탁에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치매 신탁에서 치매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치매 신탁이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실제 이제 가입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퇴직 예정자 강의를 좀 많이 다니는데요. 퇴직 예정자 강의를 가서 실제 이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해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일 때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떤 식으로 가이드할 거냐.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어떻게 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거냐 하는 것들요. 미리 문서화시켜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강력하게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신탁들이죠. 그래서 일본과 같이 이제 고령화가 되어 있거나 미국처럼 법적 요건이 까다로운 데에서는 이런 신탁과 관련된 제도라든가 상품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조조한데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 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경우에는요. 근로시간이 매우 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생산성은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로자들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노동 생산성이 향상됐을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닐 수 있을 겁니다. 노동 생산성이 향상됐을 거라면 내지는 그게 아니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효용이 있으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